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렇게 머니게임, 경제용어 쉽게 기억하기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가 머니게임인데요. 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경제용어, 경제학 용어가 나옵니다. 드라마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기 편하게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용어들, 그런 용어들을 좀 쉽게 이해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6회 정도까지 아마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경제 용어 위주로 우선적으로 먼저 간단하게 영상을 또 찍고 향후에 또 다른 용어들이 확인되고 발견되면 거기에 관련해서 또 추가 영상 이어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온 용어들을 이해 순서, 이해하기 편하실 순서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고 듣고 대충 들은 적은 있겠는데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은 글쎄 이렇게 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전공하셨든지 전문가이신 분들한테는 익숙한 용어겠지만 자, 쉽게 기억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렇게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위험도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용어로 압축해서 한번 기억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뭐냐면요. 물가 상승입니다. 물건값이 오르는 겁니다. 물가 상승. 디플레이션은요. 반대말입니다. 물가 하락입니다. 물건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폭등하고 있죠. 마스크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 그 한 예를 약간 들면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가는 것,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런데 물가가 왜 오를까요? 마스크 값이 왜 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마스크를 서로 사려고 하는 거죠. 서로 사려고 하는 거. 수요라고 합니다.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말 중에는 뭐 불황이다, 뭐 공황이다, 대공황이다, 그리고 뭐 호황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어, 호황일까요? 불황일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호황이겠죠. 서로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서로 사려고 하니까 물건값이 오르죠. 물건값이 오르니까 기업들이 그 물건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 마스크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밤을 새서라도 더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호황,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 물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그럼 디플레이션은요? 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잡혀가지고 갑자기 마스크를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물건값이 다시 마스크 가격이 내려가겠죠. 물가 하락입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잘 안 팔린다는 거죠. 물건이 잘 안 팔리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불경기, 이것을 불황 또는 아주 심각한 불경기
이거를 공황, 대공황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할 때는 불경기, 불황 이렇게 말하면 디플레이션 이렇게 매치시켜도 됩니다. 자, 예전엔 그랬는데요. 2차 대전이 지나고 나서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기 적혀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태그 앞에 말하고 뒤에 인플레이션이 붙어 있는 말입니다.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자, 스태그플레이션. 아까 인플레이션은 뭐였죠? 호황기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쉽게 말해서 불황인데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것.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라서. 자, 일단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라마상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최병학 교수가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로 나오죠. 자, 그러면 신자유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비교한 개념 적혀 있는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있어요. 고전적 자유주의. 원래는 자유주의가 있었어요. 고전적 자유주의. 그런데 그 다음에 수정 자본주의라고 적혀 있죠. 수정 자본주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신자유주의라고 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약간 해보자면 이 세 개의 개념이 가장 주된 포인트는 정부가 개입하는 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간섭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할까 말까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까 그런 개념입니다. 자, 고전적 자유주의,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그런 경제학 이론인데요. 고전적 자유주의, 시장에 맡겨야 된다. 정부가 간섭을 전혀 하면 안 된다. 그게 고전적 자유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맡겨놨는데 나중에 대공황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불경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회복이 안 돼요. 그 회복을 위해서 국가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수요라고 하죠. 그 수요만큼을 일으켜 세워서 경기가 돌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쪽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 케인즈라는 사람이, 케인즈 학파라 그래요. 케인즈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정 자본주의에서 정부가, 국가가 시장에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대전 후에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불경기인데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유 같은 거 찾아보니까 이런 거죠. 불경기인데도 임금은 계속 올라간다. 노동자들한테 주는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노조들이 강력하게 자꾸 임금 내려가는 걸 막고 임금 인상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니까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불경기는 계속 유지되는.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라는 걸 주장합니다. 자, 신자유주의. 정부가 아예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고전적 자유주의라면 정부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긴 하다. 하지만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 시장에 질서를 유지하는 정도만큼 딱 그 정도 아주 최소한도만 개입을 해야 되고 최대한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보통 언론 쪽에서는 그 폐해, 문제점 이런 걸로 얘기들이 좀 많이 됩니다. 자,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맡겨두는 거죠. 자, 시장에 맡겨두는데 무슨 문제가 또 생기겠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빈부격차가 시장에만 맡겨뒀더니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계속 늘어나고 또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렇게 문제점. 그리고 세계화를 많이 진행하게 되죠. 정부가 간섭을 안 하니까 세계화를 진행하게 되니까
아주 자본력이 많은 국제적인 기업 이런 쪽은 수익을 막 창출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쪽은 완전히 도태되고 다운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신자유주의 저것도 문제가 많다 하면서 논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모펀드 그리고 일반 펀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보통 이제 펀드 하면은 기금, 우리말로 기금이란 말로 좀 대체가 되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게 펀드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사모펀드라는 게 있고 일반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는 조국 사건 이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됐던 그런 개념인데 사모 이건 뭐냐면 사적으로 모집한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이 모집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면 일반 펀드는요. 금융기관,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모집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사모펀드는요. 그냥 일반 개인이 그냥 펀드를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사모펀드. 자, 그 정도까지만 일단 해놓을까요? 자, 그러면 그다음 BIS 비율이라고 영화 속에, 그 드라마 속에 나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요 머니 게임 말고 블랙머니라는 영화도 최근에 가까운 시간에 있었습니다. 블랙머니. 이 블랙머니가 저 뒤에 나오는 그 론스타 사건. 그러니까 머니 게임하고 블랙머니 둘 다가 이 론스타 사건이 영화와 드라마화된 그 내용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BIS 비율이라고 돼 있는데 BIS 비율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위험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위험 자산, 대출 같은 거 많이 해주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하겠죠. 그러면 위험 자산 분의 그 자산, 은행의 자산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가 크면 클수록 위험에 비해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은행의 자산, 은행이 자산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저 BIS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은행이 건전하다는 겁니다. 은행이 건전하다. 머니게임에서 원래는 이제 BIS 비율이 정의은행이라는 은행의 BIS 비율이 9.3 정도 됐는데 6.13인가 이렇게 조작을 해서 낮은 걸로 조작을 해서 은행이 부실인 걸로 그렇게 자료를 조작한 거죠. 자, 저 뜻이 BIS 비율입니다. BIS 저 뜻이 뭐 국제 회계 뭐 기구인가 뭐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 기구 이름이에요. 자, 다음 문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론스타 사건. 론스타가 뭐냐? 미국계 앞에서 적은 사모펀드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자, 그런데 저 사모펀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모펀드는 그럼 주로 어떻게 하느냐? 개인적으로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괜찮은 회사인데 괜찮은 기업인데 주가가 아직 낮은 거예요. 아주 좋은 회사, 좋은 기업이라는 평가가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평가돼 있어서 주식이 낮은, 주식이 주가가 낮은 그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이 들어가니까 회사가 더 잘 되겠죠. 그러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올라간 주가가 올라갈 때 그 주식을 팔아서 그 차액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형태로 수익을 만듭니다. 사모펀드가. 자, 그런데 저기 론스타라는 미국계 사모펀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업 사냥인 겁니다. 부실한 기업을 자본을 딱 투자한 다음에 그 기업을 갈갈이 쪼개가지고 판다든가 아니면은 싸게 사가지고 부실한 기업을 싸게 사가지고 주가를 올린 다음에 그것을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돈을 수익을 가져가는. 자, 그런데 그럼 론스타 저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론스타와 관련된 은행이 외환은행입니다. 지금 현재 외환은행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현재는 하나은행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은행에 매각돼서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으로 들어갔어요. 결국은. 그런데 원래 외환은행이 부실이 생깁니다. 왜 부실이 생기냐? 많이 들어보셨죠? IMF. IMF 외환 위기가 생기니까 외환을 다루는 은행이니까 외환은행이 부실이 탁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빨리 부실을 극복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외환은행에서 최대한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독일은행이 인수하려고 하다가 막 꼬여가지고 나중에 론스타라는 사모펀드한테 넘겨버리죠. 그런데 저 론스타는 이 은행을 잘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닌 겁니다. 적당히 해가지고 수익만 찾고 빠져나가는 게 목표죠. 그래서 저 론스타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는 주식들 주주들한테 수익을 굉장히 높게, 아직 수익이 많이 창출되지도 않는데 수익을 많이 배당해버립니다. 돈이 빠져나가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은 좋아하겠죠. 네. 그리고 현재 있던 그 직원들 좋아하면서도 강력하게 그 외환은행을 구조조정을 해버립니다. 구조조정에서 엄청나게 자르고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팔기 좋게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은행 쪽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은행은 그 당시에 몸집을 불리고 싶어 했고, 또 론스타는 빨리 팔고 한국으로부터 나가고 도망가고 싶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괄호에 1번 문제되는 게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이렇게 돼 있죠. 외환은행 헐값 매각. 아까 대충 말씀드렸고, 살 때는 아주 싸게 사고 팔 때는 또 이렇게 가격을 올린 상태에서 팔아서 수익을 이렇게 많이 찾아가는 그런. 그래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관련해서 그 상황에서 정부 관료들, 특히 재경부,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재경부, 또 금융위 이런 쪽에서 검찰까지 관련됐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잘못한 게 아니냐, 배임이라고 하죠. 잘못한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아니라 무죄 판결이 나와서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 머니게임에서도 나오지만 기재부 금융정책국 이런 거 있죠. 금융정책국 국장 변양훈가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재판을 해서 결국은 잘못한 건 있지만 이렇게 처벌할 만한 그런 잘못은 위법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애매하게 돼서 무죄 판결이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저거는 헐값 매각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더 논란을 갖기가 애매한데, 저 양가로 2번에 적혀 있는 거 있죠.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저겁니다.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나, 부적격이었다라는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법 체계에서는 금융자본하고 산업자본이 있어요. 금융자본이면 은행 같은 그런 쪽 말하죠. 그러니까 은행 같은 금융자본에서 인수하고 사는 거는 괜찮은데, 산업자본, 은행이 아닌 금융권이 아닌 어떤 산업자본에서 은행을 인수하는 거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수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법적으로 이렇게 딱 제한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저 론스타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판단해 보면 산업자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자본이니까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적격이었어요. 중요한 점에는 그 부적격이라는 거를 시민단체들에서 이렇게 나중에 막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승인해주는 당시에 재경부나 금융이나 이런 쪽 정부 공무원들이 부적격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부적격임을 알고도 부적격이라는 그 표현을 론스타한테 강하게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저 부적격 문제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 국가소송이라는 게 나와요. ISD. 최근에 굉장히 많이 문제됐던 건데, 이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어떤 곳에 팔려고 했는데, 팔지 못해서 지연됩니다. 그런데 이 론스타가 결국은 하나은행에 팔고 나서 론스타가 국가소송,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 정부에서 정부 뭐 기재부, 그러니까 재무부든지 뭐 금융이든지 승인을 늦게 해줘서 우리가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았다. 그래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소송을 제기합니다. ISD라고 합니다. 액수가 뭐 5조 3천억인가? 뭐 어마어마한 액수를 불렀어요. 배상을 하고. 이게 지게 되면 우리 정부의 세금이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애매한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ISD 국가소송을 저 론스타가 제기했을 때 우리 정부 쪽에서는 이거를 탁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장할 건수가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은행 인수 부적격자였다.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다. 이걸 주장을 했어야 돼요. 그걸 딱 주장하게 되면 재판으로 말하면 각하라고 하죠. 재판도 하기 전에 너는 이거 주장할 자격도 없어 하면서 재판 자체를 각하라고 합니다. 아예 안 하게 되는. 그런데 그거를 정부 쪽에서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 주장을. 그래서 굉장히 꼬여버렸어요. 올해 말인가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날 거라는데 판결이 날 거라는데 어떻게 될지 이렇게 상당히 아마 나중에 논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 말로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머니게임에 지금까지 나온 경제 용어를 위주로 최대한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또 쉽게 기억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봤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경제 용어들이 더 생기면은 추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